섬세하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은 당신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성격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섬세함은 개선하고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섬세함은 자신을 위해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사소한 것도 쉽게 흘려 넘기지 못하는 예민한 성격 탓에 마음고생이 심하신가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힘겨우신가요? 대하기 힘든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괴로우신가요? 저도 가끔은 이 같은 이유로 한 번씩 가슴앓이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예민한 사람들의 버거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나 열쇠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에서 어렵지 않은 해결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니시와키 슌지, 이은혜님이 옮기고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사실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조차도 발달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극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비롯한 예민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임상실험 등을 거쳐 예민함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4가지 습관을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스트레스 요소는 점차 줄어들고 쾌적한 요소는 계속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사소한 일은 흘려 넘기는 습관,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습관,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습관, 당신의 섬세함을 활용하는 습관. 자, 그럼 멋지고도 버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예민한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읽어드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 5명 중 1명은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는 그들을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예민하다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타인에 대한 상냥함, 사려 깊은 신중함, 속된 것을 멀리하는 기품 같은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이고 쉽게 상처받는 약점도 지녔다. 그 밖에도 다양한 특징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정리한 지표를 DOES, 더스라 한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4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이 4가지 특성을 살펴보자. 1. 복잡한 생각과 사려 깊음. 내성적이며 사색적인 경향이 강하고 형식적인 거칠애에 서툴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오래 생각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한 가지에 몰두해 연구하는 일에 뛰어나다. 2. 과잉 자극. 타인의 감정, 현장 분위기, 일어난 일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쉽게 공포를 느끼고 상대가 조금만 싫은 내색을 보이면 긴장해서 피로를 느낀다. 즐거운 일을 해도 피곤하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왔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일이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상처가 깊어진다. 3. 감정이입과 공감성.
책이나 영화 내용, 예술 작품이나 경치에 깊이 감동한다. 타인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고 가끔은 배려가 지나쳐 피곤할 때도 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동료가 혼이 나면 당사자보다 더 상처를 받는 등 타인의 경험을 자기 일처럼 느낀다. 4. 예민한 오감. 사람이 붐비거나 어질러진 공간처럼 시각적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피로를 느낀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다양한 소리가 섞여 들리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다. 냉장고 소리나 시계 소리가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천의 까슬까슬한 촉감, 진한 냄새, 카페인 자극, 식품 첨가물에도 자극을 받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수성이 풍부해 예술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떤가? 딱 내 이야기라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매일 감동과 상처가 교차하는 멋지고도 버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점만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남의 일인데 신경 쓰이는 이유.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지쳐버리는 현상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 바로 섬세한 사람이 가진 특유의 높은 공감 능력이다. 우는 사람을 보면 저런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누가 고민 상담을 해오면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을 한다. 이런 공감 능력이 가장 괴로운 형태로 드러날 때가 분노와 화를 만났을 때다.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실제로 가시에 찔리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고함을 치면 공포심마저 느낀다. 이들은 안 그래도 큰 소리만 들려도 놀라는 성격이다. 그러니 한술 더 떠서 분노가 담긴 목소리라면 말할 것도 없이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 갑질하는 상사가 동료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혼나는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한다. 심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 혹시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고함을 친 상사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당신은 짜증스럽게 서류로 책상을 내려치거나 누군가를 노려보며 혀를 차는 선배를 좋아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섬세한 사람은 대체로 공격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섬세함이나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타인의 분노와 화는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아닌 이상, 즉 관심사가 아닌 한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이다. 뭐야, 기분이 별로인가 보네. 피하는 게 좋겠군. 정도의 생각이 전부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리 없으며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느낀다. 어째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역시나 상상력 때문이다. 나라면 하고 한번 상상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로 퍼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섬세한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버릇 탓이다. 바로 자신을 탓하는 버릇이다. 혹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나 때문인가 생각하고 누군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해야 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나 수많은 방관자가 있었는데도 자신만 도울 수 있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 않는가? 이러니 지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의 초점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꾼다.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내향적이다. 언뜻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자기 내부로만 파고드는 내향적 성향이 강하다.
그 이유도 역시나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압도당하거나 쉽게 동요하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감동이나 충격, 상처를 받는 일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자신, 즉 내부로 생각이 집중된다. 하지만 그러면 항상 힘들 수밖에 없다. 아프다, 괴롭다, 지쳤다, 나는 안 된다 등등.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 번 했으니 반복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생각의 초점이 내부를 향하면 그 힘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지만 외부를 향하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를 향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는 시점을 갖는다는 의미다. 한 어머니가 차 밑에 깔린 아이를 보고 차를 번쩍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는 실화가 있다. 생각의 초점이 아이를 향했을 때 차를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상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킬리만자로를 등반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는 2인 1조로 파트너와 함께 등반했다. 내 파트너는 경험이 적고 체력도 장비도 어쩐지 불안불안한 상태였다. 반면 나는 체력이나 경험이 충분했기에 정상까지 오를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목표는 파트너를 도와 정상까지 데려가는 일이었다. 그런데 해발 4,000m에 도달했을 때 현지 가이드가 몇 명을 지명하며 당신들은 등반을 계속하기 어렵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 파트너도 지명된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 뒤로 2,000m 정도를 파트너 없이 혼자 올랐는데 그때까지는 편하게 올랐던 등반길이 갑자기 힘들어졌다. 겨우 정상까지는 올랐지만 파트너가 사라지자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면서 괴로워졌다. 사람은 초점이 내부를 향하면 약해지고 외부를 향하면 강해진다. 당신도 이 법칙을 활용해 보기 바란다. 예민한 사람은 원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 지금은 내향적인 성격 탓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타고난 배려심을 사소한 걱정에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넓은 시점으로 생각해보자. 가족과 회사, 지역, 사회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신에 대한 지적을 멈추는 간단한 방법.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고작 이만한 일에 벌써 지치다니 역시 난 안 돼. 뭐든 그냥 넘기질 못해. 정말 한심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한다. 안 그래도 쉽게 상처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다. 사실 이런 점이야말로 가장 고쳐야 할 버릇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끼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걸까? 아니다. 그건 단지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더 엄격하게 굴까? 바로 자신에게 거는 기대 때문이다. 이 장에서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에게 거는 기대도 타인에게 거는 기대와 같은 구조를 가진 심리다. 자신을 탓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멋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대범함을 가진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나, 무서운 상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나, 떠올리는 모습은 제각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나에게 실망한다.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 상처받을 바에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나 따윈 어차피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모습이 반드시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자는 의미다. 지금 당장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도 당연히 상상과 같을 수는 없다고 한 단계 낮춰 받아들여 보자. 비굴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편안해지자는 말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항상 꿈꿔온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류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이상향에 가까워지고 싶다. 즉 현재의 자신은 스스로 그려온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는 아직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소중해진다. 지나치게 낮았던 자기 평가를 원점으로 돌리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면 그 다음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과민 반응이 사라지고 모든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 앞서 지금 당장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도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기대를 버리고 자기 비판을 멈추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지금은 현재의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는 현상을 좀 더 살펴보자. 회색지대를 받아들이는 훈련. 현재의 자신을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하며 실망하는 이유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더 여자 혹은 남자다워야 해. 더 긍정적이어야 해. 더 적극적이어야 해. 더 어른스러워져야 해. 더 용감해져야 해. 혹시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더는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현재의 자신과 이상 속 자신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이 거리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상만큼 다다르지 못하면 전부 쓸모없다고 판단해버리니 0 아니면 100, 흑 아니면 100, 즉 완벽주의다. 실제로는 흑과 100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인간의 생활은 옅은 회색이냐 짙은 회색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회색지대 안에 있다. 인간 세상은 이상적인 순백도 칠흑 같은 암흑도 아니다. 기쁨과 슬픔, 잘남과 못남,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고상함과 저급함, 양쪽이 뒤섞여 있다. 세상과 인간의 어두운 면만 보고 우울해하지 않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 회색지대를 받아들였다면 타인을 받아들일 마음도 겸비했다고 볼 수 있다. 섬세한 사람들은 자신과 동떨어진 사람에게 어색함을 느낀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사람을 보면 못마땅하고 개인적인 일을 꼬치꼬치 깨묻는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느낀다. 목소리가 쓸데없이 크거나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진다. 물론 그런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맞다 틀리다로만 판단해서 타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은 옳지 않다. 타인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모두 놓쳐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인식해보자. 친해질 수는 없더라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인간 또한 회색지대에 있는 존재다.
검게 보이는 부분만 보면서 틀렸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당신의 세상은 더욱 좁아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나 자신은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회색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아보자. 많은 사람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한 사람은 종종 고정관념에 얽매인다. 옷은 항상 단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친절해야 한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 현관은 자주 청소해야 한다. 책은 꼼꼼히 읽어야 한다. 기본 영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집안일도 회사 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식사는 직접 만들어야 한다. 식품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육수에 합성 조미료를 쓰지 말아야 한다. 당신도 다양한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지 않은가? 실제로 지키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이 신경 쓰인다면 당신은 이미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고를 하고 있다. 물론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은 필요하지만 섬세한 사람 특유의 자책 모두가 각종 영역에서 24시간 작동하면 버텨내기 힘들다. 한 가지 예로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일반적인 사회 상식처럼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정말 친구가 적으면 안 되는 걸까? 만약 당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넓고 얕은 인간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잘 맞는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가치관은 다르지만 신선한 발상을 하게 만드는 사람.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신이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교우 관계다. 참고로 지금까지 소개한 그 어떤 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건 다음 생으로 미루자라는 생각으로 홀가분하게 흘려버리면 그만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식생활 추천. 섬세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2차적 증상으로 정신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증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많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당류 제한이다. 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고 이 상태가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다. 자율신경에는 활동할 때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취할 때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있고 이 둘이 번갈아가며 활성화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고인슐린 혈증에 걸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몸과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가 된다. 당연히 모든 일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또한 공황장애는 혈당치의 잦은 변화로 촉발된다. 당류를 섭취한 직후 혈당치가 올라갔다가 그 후에 점차 떨어지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당류를 섭취하면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고
이 상태로 스트레스가 겹치면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물론 예민함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예민함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이상과 스트레스에서 오는 일상의 정신적 피로에는 당류 제한이 큰 도움이 된다. 나는 당류를 끊는 수준의 철저한 제한 방법을 추천한다. 과자나 과일은 물론 탄수화물도 절대 금물이다. 밥, 빵, 면류, 콩류도 피해야 한다. 채소도 뿌리 채소에는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우엉도 피해야 할 식품이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잎채소, 붉은 살코기, 어패류, 두부와 치즈다. 조미료 중 소금과 후추, 그리고 포도식초는 당류가 들어있지 않으니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의외로 마요네즈는 먹어도 괜찮다. 시험 삼아 한 끼만이라도 이렇게 식사해보자. 앞서 말한 식품으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때 시도해보면 오후의 나른함이 사라지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었다면 꼭 계속하길 바란다. 몸 안에 스트레스 내성이 더 강해질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니시와키 슌지의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